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워낙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거저거 생각할 것은 많고요. 그렇다고 생활은 아이 키우는 거는 똑같고요. 맞아요. 예, 우리 양지민 교수님 얼굴이 피곤하신데 늘 피곤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일 계속되는 일상 가운데 피곤하실 텐데 오늘 법률 방송 통해서 시원하게 방송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요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줄어든 의대 정원, 입학은 바늘구멍, 이번엔 늘까? 김기현 2기 출범 후 폭풍, 인선, 쇄신 논란 증폭, 이딴 급발진 의심사고, 대책은 미미.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줄어든 의대 정원, 입학은 바늘구멍, 이번엔 늘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게 18년째 묶여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곧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늘리는 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는데 자세한 좀 내용을 전해주시죠. 일단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19일 내일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무기한 연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라는 뉴스가 계속 있으니까 네. 거기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규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래 내일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300명, 500명밖에 하다가 많게 1000명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2006년부터 지금 의대 정원이 18년 동안 3,058명입니다. 18년째 네. 3,058명입니다. 매년 3,058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OECD 이 평균에서도 39개 나라 중에서 38번째거든요. 네. 우리 밑에 멕시코 한 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늘려야 된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늘리겠다라고 의지를 계속 밝혔고 어제도 조규용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리서치에 의해서 여론조사 보면 10명 가운데 7명은 의대 정원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인구 10만 명당 7.2명, OECD 평균 의사수의 절반, 14명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평균인데 그게 7.2명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말씀드렸던 데 39개 나라 중에 38위. 그러면은 이걸 내일 발표하려고 했는데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기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임박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사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이 의료계에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그 기존 과학 쪽, 자연과학 쪽은 딱 자르면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하는데 사회과학 쪽, 특히 이쪽 사회를 다루는 이쪽 학문 쪽에서는 칼로 물 베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료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서로 옳은 주장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옳고 완전히 그런 거 없거든요. 일단 지금 의료계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 이렇게 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 몇 차례 고비가 우리는 있었죠. 네. 일단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9월 4일 날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한 의정 합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지금 안정화된 거잖아요. 안정화되면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의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서로 논의하자라는 입장인 것이죠. 지금 의료계 쪽에서 대표자들의 주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첫 번째,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 약속을 지켜라. 두 번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혹과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라. 세 번째,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 대책 마련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 정부는 들어라라는 것이죠.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 사실 의료 쪽의 전문가들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열악한 환경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턱대로 늘린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의사 수가 늘면 해당 인력이 필수 의료 부분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다 라고 정부가 그간 얘기해 왔는데, 그건 희망에 불과하고 네. 힘든 거 어려운 거 이제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돈 많이 벌 수 있고 쉬운 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쏠리는 현상에 따라서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데 많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막 정형외과니 힘 많이 쓴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보면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몇십 년 전에 의사 수가 더 적었는데도 막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이런 일은 없지 않았느냐. 어쨌든 지금 의료계는 반발하면서 일단은 믿어보겠다라고 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굉장히 이렇게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의료진 달래기 차원에서 이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과 그리고 또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함께 좀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국립대 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 네. 총액 인건비 규제 정부가 다 체크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걸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립대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이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거를 정부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병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민간 병원 실력 있는 의사라든지 인정받았다면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모셔와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고 또 이걸 또 광고도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 민간 병원은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국공립병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정부가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올려라 정해놓고 인원도 정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국공립병원에 있지 않고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민간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출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방에는 의사들이 없으려고 해요.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정부가 과감하게 국립대 또는 공립대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지금 의사들에 대한 정원 임금 규제 완화는
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맞물려서 의사 단체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필수 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뭐가 되든 간에 지금 문제는 꼭 양쪽 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네. 그 의료계 전체 개혁을 위해서는 양쪽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국공립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의사제 도입 문제 뭐 이런 거는 사실 언급을 따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야권과 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따로 뭐 굳이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의대라는 개념은요. 네. 입학 후에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그러니까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공의사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을 공공의대라고 합니다. 네. 또 지역의사제는 역시 특정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죠. 네. 그러니까 공공의대 도입이라든지 지역의사제라는 이런 부분들은 의사단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예전부터 그러니까 야권과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일부러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지금 괜히 얘기해서 협상하기 전에 협의하기도 전에 판을 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압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의료계 쪽에서 이걸 왜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전략적으로 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번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 모처럼 이 여야가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살펴주시죠.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이 모처럼 그러게요. 계속 정치권에서는 싸움 박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모처럼 뜻을 같이 했어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치적이기 때문에 한껏 자랑할 것입니다. 지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인정하는 거죠. 문제는 인원이 아닌 배치라는 의사협의회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인정해주고 하지만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 의료 수요의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명확하다.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고 역시 여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을 필수 의료라고 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모처럼 정부 여당과 이제 입장을 같이 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수 부족에 대한 인식에 공감을 한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긴 하지만 단순하게 머릿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사실 여야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문재인 정부 시절 해결했었어야 되는 문제를 못하고 지금 다음 국민의힘 정권에 떠넘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아까
공공의대라고 말씀드렸고 지역의사제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병행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힌 것이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등록 의사 수 13만 명 중 네. 자, 성형외과에서 일한다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13만 명 중. 하나, 둘, 셋, 땡. 글쎄요. 저기 못 맞췄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가요? 4만 명입니다. 저는 한 10% 정도 되지 않나. 13만 명 중 4만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왜곡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게요. 성형외과를 폄훼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피부과를 겸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필요하고 그만큼 소아과 의사, 뭐 정형외과 의사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 되고 민주당 주장은 국립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입법하자. 의원들이 같이 입법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의료계 반발로 지금 내일 발표할 것이 무기한 연장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치권이 밀리면은 기득권 세력 선들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낙인 찍힐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3만 명 중 4만 명이 성형외과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이요. 3,058명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가 이 인원을 좀 증원을 해보고자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 주에 당장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증원을 할 것인지 좀 입장 발표를 기대하기는 했는데 네. 평론가님께서 이제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이걸 조금 연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의료계에서 명분은 무작정 늘리는 것만은 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맞는 소리죠. 네, 무조건 그렇죠. 머리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수 그렇죠. 늘렸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료를 잘 못해. 그런 의사 양성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의료사고 계속 뻥뻥 터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의사들이 머리수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은 희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것이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국민들 역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대 지원을 놓고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원래 지금 한 번에 1,000명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부터 매년 5% 점점 확대를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양쪽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의대 정원은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번에 정부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발표 못하고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늘리더라도 단기간에 탁 늘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의대 정원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향후 10년간 이 의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읽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그 노인이 되면서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예전과 달리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어르신이 돼도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 서비스가 되지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의사가 부족하니까. 자, 2035년에는 활동 중인 의사 수가 필요 인원 대비 27,232명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의사가 부족하면 치료를 못 받고 치료를 못 받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전부 다 뺑뺑이 돌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의대 신입생이 의사로 하려면은 1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그 주로 얘기하는데, 자, 지금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은 인구 수당 OECD 평균 수준의 의사 수가 도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다라는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 입장,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에서는 단기간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파장이 좀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KDI의 한국개발연구원의 권정영 연구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네.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가자.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1,000명 늘리거나 하면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의대 증원이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네. 왜냐면 정원 늘어났다고 다들 의대에 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겠죠. 그리고 이공계 인재 이탈 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갑자기 정원이 1,000명 늘면 이때 입학생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졸업 후 취업도 어려워져서 버림받은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얘기도 사실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필수 의료 전 과목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유아 진료를 담당하는 이 소아청소년과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셋을 키웠어요, 제가. 네. 진짜 여러분, 아이 셋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한 마리가 울면 나머지 두 마리가 따라 울어요. 한 애가 아프면 나머지 두 애도 따라 아파요.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영유아 소아과를 가야 됩니다. 소아청소년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소아청소년과에 월요일 날 아침에 가서 아이 셋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전쟁입니다. 맞아요. 소아청소년과가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다행히 저는 집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 100m 떨어져 있어서 무사히 아이들을 데려갔었는데, 세종시 같은 데는 아예 없대요. 거기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자,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출산, 낮은 진료비, 잦은 의료소송, 이거 이유로 전문의들 진료 선호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소아청소년과 운영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진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세종에는 개업한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단 한 곳도 없어,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세종과 울산, 전남에서 개업한 세종뿐만 아니라 울산과 전남 모두 다 0곳이고요. 대전, 강원, 충북, 경북에 작년에 문을 연 동네 소아과가 단 한 곳. 병원 폐업이 속출했던 코로나19에도 지방의 이 소아청소년과가 계속 쓰러지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아이들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데다가 소아청소년과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이제 이야기가 18년, 17년, 19년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8회 동안, 18회 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소청과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 제도적 모순을 바꿔야죠. 의사도 늘리면서 소청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죠. 이 답답한 공무원들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들 역시 이 입학 정원,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해 왔는데 번번이 의료계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발표가 이거 과연 정말 가능한 거야? 라는 좀 의구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2000년 기준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3,507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3년 지나는 동안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당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하는 의학분업 시행 때 오히려 이때 감축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감축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2010년대 들어서 고령화가 막 진행되고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와, 이 미래에는 진짜 의사 수 부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의협 등 강력한 반대로 매번 무산이 됐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공중보건 위기가 닥친 상황에도 지금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코로나가 끝나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업 얘기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의 경우 공립의과대학 총정원이 9,000명이 넘습니다. 이를 또 더 늘리기로 했어요. 네. 영국은 우리보다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더 많은데 모두 8,600명 정도 뽑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3,000명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의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자라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철저하게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 여기까지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만 하면은 무조건 파업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모처럼 만에 여야가 환영하는 뜻을 내비친 이 의제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의대 정원 증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김기현 2기 출범 폭풍, 인선, 쇄신 논란 증폭입니다. 김기현 2기 지도부가 공식 업무에 돌입을 하면서 어렵사리 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사무총장 등 이 인선 결과와 쇄신의 방향을 놓고 당내 우려와 뭔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물난이죠. 마땅히 한 인물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네. 사실 선거를 이렇게 17점 몇 퍼센트, 18% 가까이 졌다라고 한다면은 지도부 물갈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그 정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일단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공천 다음 총선에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이다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데 당내에서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든지 헤어질 결심까지는 아니어도 홀로 살 결심을 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실과 관계를 주문한다라든지 심지어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전 없다고 봐요. 이 김기현 2기 확정이 되자 이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도 사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로 이 해당 사무총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는 뭐 이야기도 들리고요. 과연 내부의 좀 분위기 어떨까요? 우리 그 진행자님은 당의 사무총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하게 잘 그렇죠.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진행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있더라도 사무총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당의 사무총장은 뭐냐면은 당의 공천 실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공천을 누굴 줘야겠다, 누구는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 실무를 총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당에 우리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돈을 관리를 하는데 곳간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당에 사람과 돈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나 막강하냐면은 그 대외적으로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은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무총장이 사람과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고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특히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관들이나 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파워풀한 자리가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오지 않죠. 조용한 실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 자리에 이만희 의원을 앉혔다라는 겁니다. 이만희 의원은 윤핵관까지는 아니지만 친윤 인사로 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구가 경북 영천, 청도를 지역구로 두는 이른바 대구 경북 TK 인사라는 거죠. TK 인사가 다시 사무총장을 자리를 맡게 된다는 것은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 말고 TK만 잘 지키면 돼 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조직부총장도 지금 이전에 친윤 핵심 배현진 의원이 맡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희동 의원이 정책의장, 김혜지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혔지만은 유희동과 김혜지는 공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무총장을 박대출에서 이만희로 바꿨다라는 것은 TK로 바뀌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원래 수도권 인사를 간다든지 차라리 파격적으로 호남 인사로 가는 것이 나은데 이렇게 TK만 지키겠다라는 것은 다음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걱정됩니다. 김기현 체제 2기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 사실 공천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공천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좀 흘러나오네요. 지난번 그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네. 패배 이후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장을 많이 했지만 안드로메다 의총 같다라는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안드로메다 의총. 굉장히 자당의 의총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상황에 공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당이 사느냐 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공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안드로메다 의총 같다라는 얘기죠. 자, 선거 앞두고 공천을 하는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고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 전부 다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는 아이고 선거에 강서구청장에서 그렇게 두 자릿수로 져놓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총이 벌어지든 어떻게 하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떨어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관련해서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이 조수진 최고위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16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주요 당직자 임명안과 관련해서 김성호 부원장과 이제 나눈 메신저 대화가,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이제 포착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구설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 끝나고 완전히 바꾸면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혁신을 하든지 네. 아니면 대표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당 핵심 인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든지 해야 됐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언론인 출신인데 그 나중에 이렇게 그 언론인들이 그 카톡 주고받는 내용을 찍을 걸 뻔히 안 되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이런 의심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박대출, 그러니까 그 정책의장이 아니라 지금 그 사무총장에 박대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맞았거든요. 이만희로 바뀐 거죠. 이걸 다 맞힌 거예요. 다 맞히고 끝에 뭐라고 하면 김기현 쫓겨나겠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쇄신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쇄신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오래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두 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글쎄요, 참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와 연만찬에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2기 지도부와 의원들을 초청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터져나오는 이 여당 전면 쇄신 요구에 대해서 뭔가 윤 대통령이 선을 그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꾸리고 비대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다라는 거는 바꾸지 마. 대통령실에서 여당을 장악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해 보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가 원래 진교훈과 김태우의 대결이어야 되는데 원래대로 무공천했으면은 그냥 226개 구청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김태우를 공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규모 선대위를 만들어 놓고 선대위에서 온갖 스타 그 의원급 다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진교훈 대 김태우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졌는데 그러니까 쇄신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여당을 장악하고 싶으니까 이 상황에서 김기현 체제를 흔들지 못하게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상황이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의 연장을 선택하면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부 여당을 주도하는 굉장히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진중권 대표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12월에 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진중권 교수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야기는 현재의 여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실과 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 재조정을 하려면은 헤어지지는 않더라도 홀로 설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거의 이야기죠. 김기현 대표가 들어선 지 7개월째 동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얘기는 다 들어줬지만 대통령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적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대표가 무슨 대표냐. 허수아비지.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12월 달 얘기는 12월에 가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다.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전제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때까지 자신이 계속 당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계속 변화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례 없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네.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분열해가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는 여당이 분열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네.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사실 김기현 2기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총선까지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하자면요. 네. 이게 여당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야당도 시끄럽거든요. 네. 뭐냐면 야당이 친명 비명으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은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지금 재판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체제는 그대로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는 이재명 측에서 측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반명 진영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안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네. 야당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반윤 진영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필두로 신당 창당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체제 하에서 공천받지 못할 사람들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창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총선은 지금 이합 십산이 되되 여당이 극히 불리한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총선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더 정부를 끌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정치인 살아있는 생물이고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김기현 체제 2기 출범 후폭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급발진 의심사고, 대책은 미미라고 전해봤는데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졌죠. 관련해서 경찰이 당시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서 불송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오늘 17일 강릉경찰서는 어제였군요. 네. 강릉경찰서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할머니 A 씨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최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잘못해서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대부분 다 급발진한 당사자 잘못으로 몰고 결론이 났었는데 그쵸. 경찰이 더 이상 아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크기만큼 할머니한테 더 이상 혐의를 씌울 수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 지금 말씀드려서 우리 양 변호사님도 지금 운전면허증 있죠? 그렇죠. 예, 이종 보통. 네. 이종 보통. 저는 예전에 딱 일종 보통이거든요. 근데 수동기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동기어보다 보통 그렇죠. 자동기어잖아요. 오토기어잖아요. 이거를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운전을 20년, 30년 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부담스럽죠. 이 사고가 났다면 당사자가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경찰이 결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사고 기록 장치, 이 EDR 감정에 이어서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에서도 사실 국과수의 결과와 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면밀하게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또는 기어를 변속을 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일단 잘못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조사는 대체적으로 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큰 기업이고 큰 기업은 대형 로펌을 사용할 수 있고 일 개인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지금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모닝 자동차거든요. 추돌했을 때 당시 국가수는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굉음이 막 발생할 때 그 직전에 뒤에 놨다가 중립으로 놨고 그 다음 추돌 직전에서 그러니까 중립에서 주행으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냈는데 법원에서 감정하기엔 기어 레버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그쵸. 정신이 없으니까.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에서 전문 증거로 활용된 국과수의 감식 결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과수가 다 제조사 편만 들었었거든요. 이거의 신뢰가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나타날지 모르는 급가속 사건에 대해서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여를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이 감정 결과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미작동 문제와도 사실 연결이 됩니다. 원고 측은요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고 전에 전방 추돌 경고가 계속해서 울렸는데 왜 이 긴급 제동 장치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조사 측은 아니다, 우리는 이 자체에 이제 결함이 전혀 없다라고 또 상반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운전자, 당사자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B에 이게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국가수고 국가수 관련돼 가지고 의뢰하고 하는 건데 국가수 결과가 부정됐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 판단해 왔다라는 것, 그리고 대기업인 제조사를 중심으로 그쪽 의견만 반영했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그 지금 계속 전방 추돌 경고가 계속 나타났는데 기록으로만 그 AB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작동 원인이 운전자한테 있지 않다라고 즉 드러난 것이거든요. 할머니가 제발 좀 승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진음 관련해서도 이 사고 차량에서 이제 엔진음이 크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같은 연식의 차량에서 나는 엔진음과 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엔진음이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하지만 중립 놔두고 악셀을 밟으면 우웅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급가속할 때 나왔던 엔진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급가속 사고가 어디 이 보도난 것도 어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까지 이걸 밀어놨다라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인데요. 엔진 구동의 주파수는 맨눈으로 봐도 구분될 정도로 차별성이 관찰됐고 사고 차량의 가속이 정상 상태 가속이 아니라는 게 이미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상황은 12살 손자가 사망했는데 그 운전 책임자가 할머니다 라는 것은 할머니가 일부러 손자 죽였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인륜을 봐서라도 문제가 심각하고 이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사망한 손자의 아버지가 제조사에서 어떤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할지 모르겠으나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급발진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할머니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자동차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직 인정 못 받았어요. 네.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이제야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는 뚜렷하게 발생했는데 원인 파악이 워낙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흐지부지 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10년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가 그래서 인명피해를 내서 기소된 사람이 82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 가운데 8명만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율이 10%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죄를 받았냐면은 브레이크 등이 다뤄왔거나 또는 이제 블랙박스에 당황한 운전자 모습이 찍혔을 때만 무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조사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니까 대형 로펌 사용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안 된다. 제조사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감사 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이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모쪼록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꼭 이 할머니 원고 측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